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한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만에 재회, 그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힘겹게 말했죠. 제 쌍둥이, 그 중 하나는 내 피가 아니야.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낳은 줄 알았던 아이 중 하나가 병원에서 바뀐 아이였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수는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35년간 숨겨졌던 거대한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읍내, 이른 새벽 5시였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죠.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때 65세의 이정수는 이미 낡은 성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당 문을 여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수는 익숙한 듯 맨 앞자리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죠. 그녀의 손은 묵주를 쥐고 있었고 입술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도는 항상 같았어요. 주님, 그날 제가 버린 그 아이들이요.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죠. 1시간 남짓 기도를 마친 정수는 성당을 나와 자신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이네 국밥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새벽 어둠 속에서도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죠. 이 식당은 정순이 10년 전부터 운영해온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침을 여는 소중한 곳이었어요.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뼈를 우려낸 육수 냄새가 식당 안가득 퍼졌죠.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잊기 위해, 아니 기억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오전 7시 식당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카운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도윤 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도윤. 이 동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거의 매일 아침 이곳을 찾았죠. 정수는 국밥을 끓이면서도 자꾸만 도윤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왜 이럴까? 저 눈매가, 저 미간이.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도윤은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도윤이 문을 나서자마자 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오후가 되자 식당은 한산해졌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35년 전 29살의 정수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그녀를 찾아온 남자가 바로 한경수였죠. 재벌 2세의 아들이었던 그는 정순에게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만 설득하면 돼요.
순진했던 정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더 놀라운 건 새쌍둥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기뻤어요. 경수도 처음엔 기뻐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나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경수는 연락을 끊었고 정수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홀로 남겨졌어요.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던 그녀는 결국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보육원 앞에 아이들을. 정수는 싱크대를 붙잡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죠. 아기 울음소리, 자신의 비명 같은 흐느껴 울음, 그리고 뒤돌아서던 그 순간.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의 목소리에 정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그 무게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무거웠죠. 저녁 6시 정수는 식당 문을 닫고 다시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죠. 제발요, 주님. 그 아이들이 저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65년의 인생 중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기도뿐이었죠. 그날 저녁 정수는 식당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죠. 설거지를 하면서 무심코 화면을 보던 정순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 재벌 한 그룹 한경수 회장이 오늘 오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의료진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한경수의 얼굴.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죠. 으악! 정순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그릇처럼 그녀의 마음도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저 사람이.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한경수, 자신을 버린 남자,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평생의 악몽이었던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가장 강렬한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정수는 스스로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35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경수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요. 난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의 절망감, 배신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식당을 운영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한경수와 한 그룹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후계구도, 재산 분할, 숨겨진 자녀 의혹까지. 정수는 그 뉴스들을 보며 가슴을 졸였어요. 혹시 내 아이들이 밝혀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니 어쩌면 불행히도 아무도 정순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거의 없는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정수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이 고개를 들자 35살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재킷에 노트북 가방을 맨 그녀는 정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혹시 이정순 씨 맞으시죠?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 자체가 불길했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여성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KBS 탐사보도부 이서윤 기자. 정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자라니.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죠. 저희 방송국에서 현재 한 그룹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서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순에게는 그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과거에 한경수 회장님과 아는 사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말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 사람 모른다니까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서윤은 정순의 반응을 차분히 관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서윤은 명함을 카운터에 놓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윤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죠. 말도 안 돼.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식당 문을 닫고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 한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 앞에 섰죠. 손을 뻗어 서랍을 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이걸 왜 꺼내려고 하지? 이미 끝난 일인데. 하지만 손은 이미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죠. 봉투를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가 나왔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35년 전 병원에서 받았던 그 서류였죠. 출생자 한도윤, 한서윤, 이준호 출생일 1990년 3월 15일 모 이정순 부미상. 새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도윤이, 서윤이, 준호야. 그때였습니다. 정순의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오늘 만났던 그 기자의 이름이 떠올랐던 거죠. 이서윤, 서윤이, 설마.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 아이야. 내 딸이야.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오늘 만난 그 기자가 자신이 버린 딸이라면?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서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 그 미간, 그 말투까지. 어딘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정수는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서윤. 그 이름이 눈에 박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명함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서윤이 남긴 명함을 수십 번도 넘게 꺼내보았죠.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한 그룹과 관련된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한경수 회장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후계자 문제로 시끄러웠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그룹 법률고문 한도윤 변호사, 차기 후계자로 급부상. 정수는 뉴스를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한도윤, 자신의 식당에 매일 오는 그 젊은 변호사였죠. 화면에 비친 도윤의 모습은 식당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제법 카리스마 있어 보였어요. 도윤 씨가 한그룹과 연관이 있었다니.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냐, 그냥 우연이야. 한 씨 성은 흔하니까. 며칠 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경수 회장의 와병으로 급하게 소집된 이사회였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35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 한그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운 좋게 좋은 양부모를 만나 미국으로 입양되었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었죠. 특히 순천으로 내려가 정순의 식당에서 국밥을 먹을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 그럴까? 그냥 음식이 맛있어서일까?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당당하게 들어왔죠. 바로 이서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이서윤 기자입니다. 오늘 이사회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서윤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죠. 서윤도 도윤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친근함? 그리움? 둘 다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이사회가 끝나고 서윤은 복도에서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기자로서 인터뷰가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이끌림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도윤은 서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신가요? 네, 그리고 서윤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혹시 우리 어디선가 만난 적 있지 않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처음 뵙는데.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서윤은 도윤이 입양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5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그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억도 보육원에서 시작돼요. 혹시 같은 보육원이었나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주에 있는 희망 보육원이었어요. 저도 그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었죠. 바로 그때 카페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듯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우연히 도윤과 서윤을 보았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중소건설사 대표로 최근 한 그룹과 입찰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던 인물이었죠. 준호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특히 도윤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분노, 질투,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저 사람이 한 그룹 후계자라는 한도윤인가. 준호는 커피를 받아들고 나가려다가 결국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한도윤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다솔건설 이준호라고 합니다. 한 그룹과 입찰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윤은 준호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자 본능이 발동한 거죠. 이 상황이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세 사람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흘렀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준호는 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옆에 앉은 서윤을 보니 더욱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 남매세요? 준호의 질문에 도윤과 서윤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났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묘한 유사점을 발견했거든요. 눈매, 미간, 입술 모양까지. 그런데 정말 닮으셨네요. 제가 착각한 건가? 서윤도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준호의 얼굴에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 씨도 어딘가 낯익으신데요. 세 사람은 서로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죠.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순의 국밥집으로 갔죠.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정순은 여전히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아, 도윤 씨.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실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국밥을 끓여내왔죠. 도윤이 국밥을 먹는 동안 정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장님 혹시...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요? 네, 기자 한 분이랑 건설사 대표님이었는데 이상하게 다들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셋 다 보육원 출신이더라고요. 정수는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수는 떨어진 국자를 주우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세 사람이 만났다니, 같은 보육원 출신이라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죠. 도윤이 식사를 마치고 떠난 후 정수는 식당 문을 잠그고 다시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출생신고서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그것만 바라봤어요.
도윤이, 서윤이, 준호. 세 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순천 시내의 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죠. 의사는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의 DNA와 비교하시려면 상대방의 시료도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물건이면 가능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칠에 걸쳐 정수는 조심스럽게 시료를 수집했습니다. 도윤이 식당에서 사용한 수저, 서윤이 남긴 명함에 묻은 지문, 그리고 준호가 우연히 식당에 들렀을 때 사용한 컵. 모든 게 조심스러웠고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죠. 일주일 후 정수는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 수조차 없었어요. 몇 번의 심호흡 끝에 겨우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든 순간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검사자 한도윤 마이너스 일치율 99.9%, 피검사자 이서윤 마이너스 일치율 99.9%, 피검사자 이준호 마이너스 일치율 2.3%. 정수는 결과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윤과 서윤은 자신의 아이가 확실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아니었죠. 이럴 수가.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새쌍둥이를 낳았는데 왜 한 명은 자신의 피가 아닐까?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35년 전 그날을 계속 되짚었어요. 출산 직후의 혼란, 병원의 소란스러움, 그리고 자신의 정신없던 상태까지. 혹시 병원에서 뭔가 잘못된 건가? 다음 날 정수는 용기를 내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경수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죠. 진실을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순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남자.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면회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했어요. 네, 가족입니다.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그랬으니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한경수의 모습이 보였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갖 기계에 연결된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정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경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정순을 보는 순간 놀라움이 스쳤어요. 정순.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정수는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죠. 35년 만이네요. 한경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35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묻어났죠. 아이들, 어떻게 됐어? 한경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니야. 내가 아버지야. DNA 검사 결과가 있어요. 세 아이 중 한 명은 당신 피가 아니에요. 한경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숨이 가빠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한경수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새쌍둥이. 그중 하나는. 그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심전도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정수는 밀려나듯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동안 한 남자가 정순 앞을 지나갔죠. 실례지만 누구세요? 정순이 고개를 들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 그룹 비서실장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회장님을 알던 사람입니다. 비서실장은 정순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죠. 회장님께서 혹시 이정순이라는 분이 오시면 이걸 드리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분이신가요? 정순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저도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1년 전에 준비해 두신 거라고 하더군요. 정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순과 한경수,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정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순에게 미안하오.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아마 이미 의식이 없을 것이오. 진실을 말하겠소. 새쌍둥이 중 하나는 내 피가 아니오. 그 아이는 내 아내 윤미정이 병원에서 바꿔치기한 아이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 중 하나를 빼돌리고 자기가 미리 준비한 아이와 바꾼 것이요. 용서해 주시오. 정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결국 그녀의 짐작이 맞았던 겁니다. 그럼 준호는?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윤미정의 친자였던 거죠.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님께서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요. 길어야 며칠.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수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경수는 힘없이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편지 읽었어? 한경수가 가늘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곁에 섰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35년 동안 숨기고. 미안해. 나도 몰랐어. 미정이 한 짓을. 1년 전에야. 알았어. 한경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죠. 그럼 준호는 누구 아들이에요? 윤미정이 어디서 데려온 아이예요? 한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친자야. 미정이. 다른 남자와.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미정이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거였죠. 그럼 내 아이는 어디 있어요? 바뀐 그 아이는? 모르겠어. 미정도 말 안 해. 한경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정수는 주먹을 쥐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수는 울분을 삼키며 윤미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자신의 진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죠. 그날 저녁 정수는 윤미정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거대한 집이었어요. 정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윤미정 여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정순이라고 전해주세요. 가정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고 몇 분 후 다시 나왔어요. 들어오시래요. 정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거실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죠. 윤미정이었습니다. 이정순, 드디어 찾아왔군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정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 아이를 어디로 보냈어요? 윤미정은 차를 홀짝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이, 하나는 보육원으로 보냈고 하나는 미국으로 입양 보냈죠. 그게 당신이 한 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바꾼 내 아이 말이에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미정은 찻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웃었어요. 아, 그 아이 말인가요? 궁금하세요? 당연하죠. 내 아이예요. 윤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육원에 그대로 있어요. 당신이 버린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죠? 새쌍둥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 중 하나는 내 아들이었고 당신의 진짜 아이는 여전히 보육원에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자신이 본 세 사람 중 누가 진짜 자신의 아이일까요? 누구예요? 누가 내 아이예요? 그건 나도 몰라요. 35년 전 일인데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윤미정은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분노와 절망에 몸을 떨었죠. 바로 그때 저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순과 윤미정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이준호였습니다. 그는 정순을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국밥집 사장님? 정순은 준호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윤미정의 친자였죠. 하지만 준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분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하셨던 분이야. 그냥 인사하러 오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 앞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국밥집도 하시잖아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나중에 시작했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정수는 서둘러 저택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서윤이었죠. 기자로서 한 그룹을 취재하던 중 우연히 병원 관계자로부터 정순의 방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서윤은 곧바로 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순의 국밥집 문을 두드렸죠. 사장님, 저예요. 이서윤이에요.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서윤 씨,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한경수 회장님과 관련이 있으신 거죠?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어요.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죠. 들어오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5년 전 한경수와의 관계, 새쌍둥이 출산, 아이들을 버린 일, 그리고 최근 알게 된 바꿔치기 사실까지. 서윤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사장님이 제 어머니라는 말씀이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럴 수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를 드디어 찾은 거였죠. 미안해요, 서윤 씨. 아니, 서윤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정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서윤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윤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밝혀야죠. 도윤이와 준호에게도 알려야 해요. 그날 밤 서윤은 긴급히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다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였죠. 그는 어머니 윤미정의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아이를 바꿨다. 경수의 첩이 낳은 아이 중 하나를 빼내고 내 아이를 넣어줬다. 이제 내 아들도 한 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준호는 일기장을 읽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일기장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나는 한 그룹의 피가 아니야.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한경수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비록 서자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한 그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준호는 일기장을 집어 던지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 집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차를 몰고 한참을 달리다가 결국 한 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는 준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 이 거대한 거짓말, 모든 게 자신을 속인 거짓말이었죠.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준호는 주먹을 쥐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어요. 실례지만 어디 가시는 겁니까? 한도윤 변호사를 만나러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경비원은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잠시 후 준호를 통과시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간 준호는 도윤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다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 씨? 무슨 일이세요? 당신 한 그룹 후계자 맞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마주봤어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왜 그러시죠? 재미있네요. 당신은 후계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둘 다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준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DNA 검사해 보셨어요? 한경수와 당신 사이에? 아마 안 맞을 거려. 준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서윤이 급하게 들어왔죠. 도윤 씨, 준호 씨도 여기 있었네요. 잘 됐어요. 두 분께 할 말이. 서윤은 두 남자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 씨도 오셨으니 딱 좋네요. 다들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으니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서윤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도윤도 옆에서 함께 읽었어요. 이럴 수가. 병원에서 아이를 바꿨다니.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일기장을 덮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사실은 저도 오늘 순천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일지도 몰라요. 뭐라고요? 도윤과 준호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서윤은 정순에게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전했어요. 두 남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죠. 이야기가 끝나자 사무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 우리 셋 중 누군가는 그분의 진짜 자식이 아니라는 거네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저는 윤미정의 친자예요. 당신들과는 남이죠. 준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35년을 같은 운명으로 살아왔어요. 피가 다르다고 해서 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함께 보육원에서 자랐고 지금 이렇게 만났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도윤도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전 당신들에게 미안해요. 제가 자리를 차지한 바람에 진짜 당신들의 형제는 어딘가에.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입을 열었죠. 우리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가요. 순천으로. 그리고 진실을 전부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순천으로 향했어요. 정순의 국밥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2층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윤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정순이 내려와 문을 열었죠. 세 명의 젊은이들을 보는 순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들 왔구나.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도윤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어요. 네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주었죠. 제가 너희들의 어머니야.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35년 전 나는 새쌍둥이를 낳았어. 하지만 너무 어리고 무책임했지. 아이들을 지킬 힘도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정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정수는 눈물을 닦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한경수와의 만남, 임신, 출산, 그리고 아이들을 버린 그날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최근에 알게 됐어. 너희 셋 중 한 명이 바뀌었다는 걸. 윤미정이 병원에서 내 아이 하나를 빼내고 자기 아이를 넣었던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윤미정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도 내 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니 아들이 아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피가 다르면 어때? 너도 그날 보육원에 버려졌어. 너도 새쌍둥이로 살았어. 너도 내 아이야. 정수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윤과 서윤도 눈물을 흘렸죠. 그럼 저희의 진짜 형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나도 몰라. 윤미정도 기억 못한대.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그룹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정순을 찾았죠. 이정순 씨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당신을 찾으세요.
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과 서윤, 준호도 함께 일어섰어요.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사람은 급히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정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 서윤, 준호도 뒤따라 들어갔죠. 한경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그는 정순을 보자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왔구나. 정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경수의 시선이 새 젊은이에게로 향했어요. 이 아이들이, 네, 그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한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저는 당신 아들이 아니죠? 한경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몰랐어. 미정이 한 짓을 너무 늦게 알았어. 그럼 진짜 제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한경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사실은 나도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새 젊은이도 충격에 빠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경수는 눈을 감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불임이었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 그래서 미정이 다른 남자와 그것도 허락했어. 정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부축했죠. 그럼 저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한경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옆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서랍, 열어봐. 비서실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 열자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서류가 나왔죠. 사진 속에는 젊은 정순과 또 다른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경수와 닮았지만 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정순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경수가 대답했죠. 내 동생 한태수야. 그가 너희 진짜 아버지야. 정수는 사진을 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경수가 자신을 버린 후 태수가 찾아왔었죠. 그는 형의 잘못을 사과하며 정순을 도와주려 했어요. 당시 정순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출산 직후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태수는 정순 곁에 머물며 그녀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맞아요. 태수 씨가 그때 저를, 정수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절망 속에서 위로를 받았던 그 밤, 태수의 따뜻한 품이. 그럼 새쌍둥이의 아버지는 한태수란 말입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나중에야. 알았어. 태수가 떠나기 전에 편지를 남겼거든. 비서실장이 봉투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형에게 나는 정순을 사랑했습니다. 형이 버린 그녀를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이들은 모두 내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형의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은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는 떠났습니다. 35년 전 아이들이 보육원에 보내진 직후 행방불명되었죠. 모두가 자살했다고 생각했어요. 태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한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찾을 수가 없었어. 준호가 나섰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 아들입니까? 윤미정도 불륜으로 나왔다면서요? 한경수는 준호를 애처롭게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연인은 내 비서였어.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너는 그 사람이 아들이야. 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서윤이 그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준호 씨. 우리가 있잖아요. 한경수는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경수는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죠. 태수를 찾아줘. 그는 살아있어. 분명히.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 씨가 살아있다고요? 정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한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 익명의 편지를 받았어. 태수의 필체였어. 그는 어딘가에 살아있어. 어디요? 어디에 있어요? 하지만 한경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심전도 기계에서 긴 경보음이 울렸어요. 회장님, 의료진이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순과 세 젊은이는 복도로 밀려났죠. 30분 후 의사가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감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경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실을 일부만 밝힌 채로 복도에 선 네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교차했어요. 태수 씨를 찾아야 해요. 정순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찾아야죠. 서윤도 동의했습니다. 네,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저는 피가 다르지만 정순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야, 준호야. 피보다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새벽에 찬 공기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창밖에서 한 노인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낡은 코트를 입은 그 노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경수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과 세 젊은이는 한태수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서윤은 기자로서의 인맥을, 도윤은 법률 네트워크를, 준호는 건설업계 연주를 이용했죠. 하지만 태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지쳐갈 무렵 서윤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서윤이 들고 온 것은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20년 전 지방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였죠. 순천 외곽 산골 마을에 정체불명 은둔자 거주. 마을 주민들 돕지만 신원 밝히지 않아. 기사에는 흐릿한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 태수 씨 같아요. 확실하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걸음걸이, 저 어깨선. 분명해요. 네 사람은 곧장 기사에 나온 마을로 향했습니다. 순천에서도 한참 들어간 산골 마을이었죠. 차로 2시간을 달려 좁은 산길을 올라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농사일을 하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20년 전쯤부터 여기 계셨다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태수 영감 말씀이시구만. 저 위에 폐가에서 혼자 사시지. 말은 별로 안 하시는데 참 좋은 분이야. 마을에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저 산 중턱에 올라가면 낡은 집 하나 있어. 거기야. 네 사람은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아무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30분쯤 걸었을까 작은 오두막집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무 떨려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죠. 저희가 같이 있어요. 괜찮아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단순했어요.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 정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육원 앞에서 찍은 듯한 아기들 사진도 있었죠. 여기 계셨던 거예요. 줄곧 서윤이 책상 위에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일기장이었어요. 가장 최근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죠. 오늘도 산에서 나무를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줄 땔감이다. 나는 이렇게라도 살아가야 한다. 속죄하며 정순과 아이들을 버린 죄를 안고 도윤이 일기를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저희를 생각하셨네요. 바로 그때 오두막 문이 열렸습니다. 네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어요.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땔감을 쥐고 있었죠. 정순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순, 땔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태수였습니다. 태수 씨. 정수는 달려가 태수를 껴안았습니다. 태수도 그녀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태수 씨.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정수는 태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수는 새 젊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야? 네, 도윤이, 서윤이, 그리고 준호예요. 태수는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만졌어요. 크게, 정말 크게 자랐구나. 아버지가 미안하다. 도윤이 먼저 태수를 안았습니다. 서윤도 함께 안았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수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너도 내 아들이야. 피가 뭐가 중요하니? 너희 셋 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잖니. 너희는 가족이야. 5사람은 오두막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사람은 오두막 마당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수는 지난 3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여기로 왔지.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용기도 없더구나. 그래서 계속 여기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지. 서윤이 물었습니다. 한경수 회장님께 1년 전에 편지를 보내셨다면서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편지를 보냈지. 정순과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정순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순천으로 내려가요. 제 국밥집에서 함께.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럴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준호도 덧붙였죠. 맞아요. 이제 우리 5이 함께 살아요. 피로 맺어진 것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게 더 강하잖아요. 태수는 4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순천의 정순이네 국밥집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가게 이름이 바뀌었죠. 우리 가족 국밥집. 태수는 주방에서 정순과 함께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말마다 내려와 홀에서 손님들을 도왔어요. 서윤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송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죠. 준호는 건설사를 정리하고 마을에 작은 목공소를 차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한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어서 오세요. 도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가족의 어린 딸이 물었어요. 아저씨, 여기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가게예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렇단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야.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떠나자 5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순이 정성껏 끓인 국밥을 나눠 담았죠. 자, 다들 먹자. 태수가 말했습니다. 5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시 묵념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밥을 먹으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 누구랑?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PD예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순과 태수는 기뻐하며 서윤을 축하했습니다. 도윤도 웃으며 말했죠. 누나, 축하해요. 저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형, 누나 다 결혼하면 저만 남네요. 너도 곧 만나게 될 거야. 태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죠.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3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나도야. 우리 이제 다신 떨어지지 말자.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세 남매가 옛날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보육원 시절 사진, 각자 성장하며 찍은 사진들. 이제는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들.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죠. 맞아요.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온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의 품으로.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피가 다르다는 게 속상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5가족은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 한 편이 끝나갈 무렵 정순이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바다 갈까? 다 같이? 모두가 좋다고 외쳤습니다.
태수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고 세 남매는 서로 어깨를 기댔죠. 그날 밤 정순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괴로웠던 악몽 대신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새 아이가 웃으며 달려오는 꿈, 태수가 미소 짓는 꿈. 아침이 밝았습니다. 5 가족은 차에 올라타 바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바닷가에 도착해 모래사장을 걸으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구나.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5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에 나란히 찍혔죠. 언젠가는 파도가 그 발자국을 지울 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사랑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순이네 가족. 아니,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35년의 아픔 끝에 찾은 진짜 가족. 그것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